맥도걸 박사의 자연식물식 제13장 날씬한 여자가 섹시한 이유. 매력이란 건강에서 시작한다. 건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피부 밑에서 자라다가 몸과 얼굴에 피어오르는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자연식물식을 하는 사람의 화색이 도는 얼굴을 만들 수는 없다. 건강이란 몸과 마음이라는 밭에 물을 주고 햇볕을 내리쬐이는 것과 같다. 건강은 당신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주고 감정을 조정한다. 사물을 판단하는 힘을 주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도록 정신을 예리하게 만들어준다. 당신이 건강하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금방 알아챈다. 깨끗한 피부, 곧은 몸매와 자세를 보면 상대방은 금방 당신에게 호감을 보인다. 건강하고 매력적인 사람은 타인에 대해 넓은 관용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성격이 급하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에너지도 항상 낮은 상태를 보인다. 불평불만이 많고 그것이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당신이라면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겠는가? 육체적으로 개운하지 않으니 마음도 개운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건강은 몸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살이 지나치게 찌거나 지나치게 깡 마른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은 없다. 나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만났고 몸을 연구했으며 살을 빼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날렵하지 않은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육체적인 건강은 매력의 지표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영혼까지 변화시킬 것이다. 상대방이 건강하면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고 아무리 화장을 하거나 변장을 해도 소용이 없다. 젊음은 항상 외모의 매력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이 더 건강한 것이 사실이다.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건강도 나빠지고 매력이 감소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 것이나 마구 먹어대고 운동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누구나 늙고 누구나 죽는다. 흐르는 세월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신은 가장 매력적인 20대, 30대, 40대, 50대의 여자와 남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음식을 바꾸어 살을 빼고 사람들이 10년은 더 젊어 보인대요 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났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날들이 지난 후에 음식을 바꾸고 생활을 바꿔서 건강과 매력을 되찾는다. 나는 세인트 헬레나 병원에서 자연식물식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다. 불과 12일 만에 사람들의 몸이 변했다. 살이 빠지고 젊어진 것이다. 병원에 있는 다른 환자들과 병원 직원들도 모두 놀랐다. 12일 만에 달라진 모습을 놀란 모습으로 바라보는 가족들을 만나는 것은 나의 커다란 즐거움이었다. 인간이 라이프 스타일을 통째로 바꾸는 것은 참 어렵다. 그러나 음식을 바꾸면 된다. 음식을 바꾸는 것이 생활을 바꾸는 시발점이라고 나는 주장하고 싶다. 왜냐하면 불과 10일 만에 놀랍게 변한 모습을 거울로 바라보고 음식과 생활을 바꾸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는가 말이다. 핑크색 피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적혈구는 아주 작은 원반 모양으로 생겼는데 몸속의 조직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작은 세포는 직경이 7.5 마이크로미터인데 작은 모세혈관 속에서 이동한다. 그런데 모세혈관의 직경은 3.5 마이크로미터다. 마치 서커스의 광대가 몸집보다 작은 통 속에 몸을 구겨 넣는 행위와 같이 적혈구는 아주 유연하기 때문에 몸을 반으로 접어서 모세혈관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방식으로 이동하면서 몸속의 모든 세포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이론이 있다. 건물 주인이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 건물을 관리를 포기한 건물로 판단하고 돌을 던져
나머지 유리창까지 모조리 깨트리게 된다는 이론이다. 길거리에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면 금방 쓰레기 더미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기름진 식사가 그 이론과 똑같다. 우리가 서양의 기름진 식사를 하면 지방이 혈관을 타고 들어와 적혈구에 달라붙는다.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무리를 형성하게 된다. 지방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적혈구는 자연히 뻣뻣해져서 예전처럼 몸을 반으로 접을 수 없게 된다. 지방이 달라붙은 적혈구들은 덩어리 형태가 된다. 병 주둥이에 들어갈 수 없는 토끼처럼 덩어리 적혈구는 모세혈관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혈관 앞에서 정지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약 20% 정도의 산소가 손실되고 몸속 세포가 산소 부족으로 지식사하게 되는 것이다. 몸의 조직과 기관에 영향을 미쳐서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지방이 달라붙어서 만들어진 덩어리들은 피부색을 변화시킨다. 혈관세포는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이면서 선홍색을 띠게 마련인데 산소가 조직에 배달된 후에 혈관세포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면서 푸른색이 된다. 기름진 식사로 인해 혈관의 순환이 느려지게 되면 산소 부족으로 혈관이 푸르게 되는데 이로 인해 피부색이 푸르고 회색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백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심장과 폐의 질병으로 인해 순환기 장애를 겪는 노인들에게 많다. 그러나 어떤 피부색을 가진 인종이라도 그 사람이 건강하다면 혈색이 좋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얼굴의 피지는 쉽게 없어진다. 수없이 많은 땅구멍을 가지고 있는 피부는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배출기관이다. 우리 몸은 우리가 과도하게 섭취한 지방, 죽은 세포, 독소 등을 피부의 땅구멍을 통해서 배출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볼 때 피부색이 좋으면 건강한 음식 섭취를 한 것으로 본다. 특별히 음식물의 과도한 지방은 혈관을 통해서 피부 표면으로 이동한다. 지방이 건강에 짐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몸은 이 지방을 모공을 통해 빼내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기름진 음식을 먹을수록 피부와 머릿결이 더 기름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머리는 금세 떡이지고 피부는 개기름이 흐른다.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은 후 몇 시간만 지나도 피부 상태가 변한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면 피부 상태가 금방 변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유전적으로 피부에 기름이 잘 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식단만 바꾸면 금방 피부 상태가 변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상업 자본주의는 유전적이라는 단어를 유독 좋아한다. 그것은 당신에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항할 수 없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을 갖게 한다. 당연히 당신은 전문의와 상의하게 되고 가방의 돈주머니를 열어 그들의 손을 허락하게 된다. 유전적이라는 말은 부모의 음식 습관과 비슷하다는 뜻일 뿐이다. 이렇게 책을 거의 끝까지 읽은 끈기 있는 당신은 이미 파악했으리라고 본다. 비누와 샴푸로 하루에 2번, 3번 기름기를 씻는다고 해서 기름진 피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다. 평생 동안 피부와 머리에 기름을 씻어내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는 자연식물식을 3, 4일 동안만 하면 피부에 기름기가 없어진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음식을 바꾼 후에도 큰 진전이 없기도 하는데 아직도 몸속에 남아있는 지방이 계속 방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중이 점차 줄어들면서 기름진 피부가 아닌 촉촉한 피부로 변하게 된다. 잠을 자거나 통증을 없애기 위해 약을 먹는 것처럼 급해서는 안 된다. 좋은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특히 수십 년 동안 먹어온 지방을 몸속에서 빼내는 일은 말해서 무엇하랴. 그렇게 본다면 3, 4일은 너무도 짧은 시간이다. 여드름의 주범은 무엇일까? 85%의 청소년들은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며 성인들도 피부 트러블 때문에 힘들어한다. 사춘기가 되면 호르몬이 많아지는데 이 호르몬이
피부의 기름을 증가시켜 여드름의 원인이 된다. 여드름은 누구나 걸리는 일반적인 증상이 절대 아니다. 반드시 치료할 수 있다. 밥상 위에 있는 지방이 바로 여드름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피부 표면에 사는 박테리아는 지방을 먹이로 해서 살고 있다. 이 박테리아는 지방을 지방산으로 분해시키는데 이 지방산이 피부를 자극해서 염증을 만들어낸다. 바로 이것이 여드름이다. 지방이 거의 없는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상황을 완전히 개선시킬 수 있다. 피부세포가 분비하는 피지의 양을 현저하게 줄여주기 때문이다. 피부에서 기름기가 사라지면 여드름은 완벽하게 없어진다. 지방과 기름의 아량을 베푼다면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당신은 파스타나 피자가 탄수화물이어서 살이 찐다고 거짓 교육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것은 지방과 각종 화학물질에 범벅이 된 공장 음식일 뿐이다. 피자 한 조각만 해도 엄청난 양의 기름을 들이부어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아야 한다. 이 정도만 해도 여드름을 일주일 이상 지속시킬 수 있는 분량이다. 지방과 기름은 피부 표면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서 볼성사나운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를 만들어낸다. 물론 각종 기구를 통해서 이것들을 없앨 수는 있지만 지방 중심의 식사가 계속된다면 악순환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붓는 이유는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부어오른 자신의 얼굴을 거울을 통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당신이 잠자는 사이에 중력에 의해서 몸속에 수분이 쌓여서 생기는 현상이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면 중력은 발과 다리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피부 밑에서 세포 조직을 부어오르게 하는 수분은 당신이 먹은 음식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짠 음식도 세포 속으로 수분을 끌어당겨 몸을 붓게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지방이다. 혈관 속의 지방은 피의 순환을 느리게 해서 병목 현상을 일으킨다. 쉽게 말해서 꽉 막힌 고속도로를 생각하면 된다.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된 수분은 혈관에서 빠져나와 세포 조직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몸이 붓는 것이다. 밤늦게 감자튀김이나 피자를 먹으면 아침에 얼굴이 붓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한 지방은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려 부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저지방식, 저염식, 고탄수화물 식사가 중요하다. 이러한 식사 습관은 혈액순환을 강화시켜 몸의 부종을 없앤다. 식사 습관만 바꾸면 심각한 부종의 경우 하루에 500g 정도의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해낸다. 몸이 붓는 이유가 소금과 지방의 과도한 섭취가 원인이지만 탄수화물 부족도 원인이 된다. 탄수화물이 소금과 수분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원료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은 신장이 하게 되는데 탄수화물은 이 신장세포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나는 젊은 의사 시절 내가 실험쥐가 되어 스스로 많은 시험을 해보았다. 짠 음식을 먹고 나면 당연히 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 다음날 아침 화장실에 가서도 소변은 많이 나오지 않았다. 우리 몸은 70% 수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수분 농도를 맞추려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 몸은 0.9%의 염분 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짜게 먹으면 당연히 물을 마셔서라도 그 농도를 맞추려는 항상성을 또한 가지고 있다. 당연히 염분이 빠지기 전에는 수분이 빠져나오지 않는다. 지방이 많은 음식도 마찬가지였다. 밤늦게 피자를 서너 조각 먹고 일어난 날은 소변이 잘 빠져나오지 않았다. 몸속에 혈관들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수분이 밖으로 나갈 통로가 봉쇄된 것이다. 그런데 염분이 많은 음식들은 지방이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빵이나 쿠키가 그렇고 라면이나 피자도 대표적이다. 그래서 살이 찌는 것이다.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0.9%의 염분 농도를 맞추기 위해 수분을 몸속에 가두려는 자연치유의 안간힘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자연에서 온 것들을 먹으면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에 함유된 수많은 미네랄과 비타민들이 당신의 몸을 자연의 상태로 만들어줄 것이다. 지나친 염분을 제거시켜주고 그 염분 때문에 볼모로 잡혀있던 수분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배출해줄 것이다. 살이 빠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피부병과 발진은 쉽게 치료된다. 다른 피부 트러블처럼 피부병 및 발진은 음식만 바꾸면 쉽게 치료된다. 습진의 경우는 주로 유제품과 계란이 원인이다. 포진성 피부염과 같은 피부병은 밀이나 보리의 성분인 글루텐이 원인이 된다. 피부병은 종종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한다. 홍반성 낭창이나 건선으로 발전하면 아주 심각해진다. 홍반성 낭창이나 건선은 서양식 기름진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서 쉽게 발견된다. 피부병으로 고생하다가 동물성 음식을 끊고 자연 식물성식으로 바꾼 후에 완치된 내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증명해준다. 대머리 남자와 털 많은 여자. 여성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배란이 힘들어져서 불임, 체모의 증가, 여드름 등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증상은 난소에 물혹이 생기는 난소낭포를 수반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이 되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23%의 여성에게서 난소낭포가 발견되었고 76%의 여성은 생리불순과 체모가 증가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저지방식으로 식단을 바꾸면 여성 호르몬이 균형을 되찾게 되므로 위와 같은 각종 증상을 없앨 수 있다. 특히 체중이 줄어들면 난소에 생기는 물혹은 즉시 사라진다. 최근에 남자들에게서 대머리가 무척 많아졌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유전적 현상이라고 변명한다. 유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으니 이런 약을 먹고 저런 치료를 받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답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1950년대에서 60년대만 해도 지금처럼 대머리가 흔하지 않았다. 최근 수십 년 만에 생긴 현상이라는 것을 그 시대를 거쳐온 미국의 노인들은 잘 알 것이다. 비록 대머리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남성이라도 대머리를 예방할 수 있다. 머리가 빠지는 이유는 두피의 피지샘이 지나치게 활동적이기 때문이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에 의해 이 피지샘이 지나치게 자극받아서 생기는 현상이다.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한 사람일수록 피지샘의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대머리가 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말이다. 옛말에 대머리 거지는 없다는 말이 있다. 지금이야 가난한 사람도 지방을 많이 먹지만 옛날에는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머리 거지가 없었던 것이다. 저지방식을 하면 피지샘의 활동이 축소됨으로써 대머리를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수많은 의사들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쭉 뻗은 몸매를 만들려면 건강한 근육처럼 젊음과 생명력의 상징인 것도 없다. 그러나 당신이 시중에 떠도는 굶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바로 그 근육을 잃게 된다. 그런 다이어트를 그만두고 평상시의 일반적인 식습관으로 되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얻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지방이다. 살을 빼기 위해 수없이 반복되는 요요 현상의 실체이다. 비록 빠지고 다시 찌는 요요 현상 후의 몸무게가 전과 똑같다고 해도 전보다 지방은 많아지고 근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추천하는 살 안 찌고 질병 없이 사는 법, 즉 자연식물식을 실천하면 근육이 줄어드는 일은 절대 없다. 탄수화물에는 몸의 골격을 유지시켜주는 각종 연료가 있기 때문이다. 탄수화물은 절대 근육을 태워 없애버리는 일이 없다. 이런 음식 습관에 약간의 운동만 추가하면 근육이 보기 좋은 쭉 뻗은 몸매를 가질 수 있다. 서양인은 왜 몸에서 냄새가 날까? 술을 마시면 술 냄새가 나고 담배를 피우면 담배 냄새가 난다. 고기를 먹으면 고기가 썩는 냄새가 나고
사과를 먹으면 사과가 상하는 냄새가 난다. 이보다 간단한 원리가 있을까? 당신이 만일 고기와 사과를 한 접시씩 방 안에 두고 일주일 동안 그대로 둔다면 두 가지 냄새, 즉 고기 썩는 냄새와 사과 썩는 냄새가 날 것이다. 사과 썩는 냄새는 향기로울 것이고 고기 썩는 냄새는 악취가 날 것이다. 인간의 뱃속에서도 이와 유사한 반응을 보이지 않겠는가? 서양인들은 채취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다. 미국은 특히 채취 제거제의 거대한 시장이다. 이것은 모두 건강하지 못한 음식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모두가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배설물의 냄새에 영향을 끼친다. 그 냄새가 모두 친근하기 때문에 그 냄새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집이나 직장 같은 곳에서 나는 냄새는 특별히 더 그렇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서기 전까지 그 냄새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음식을 먹는 경우에는 특히 그 사람의 체취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양파와 마늘을 먹는다 해도 그들이 우리와 같이 사는 경우에는 특별한 체취를 느낄 수 없다. 그러나 아주 다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만날 경우에는 우리는 그들에게서 색다른 체취를 맡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에스키모의 전통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작가는 그들의 몸에서 생선의 비린내가 난다고 고백했다. 아시아, 인도, 이탈리아, 멕시코 등 각 나라의 음식과 양념은 그들의 체취를 만들어낸다. 나는 옛날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의사로 일할 때 음식이 체취에 미치는 영향을 강렬하게 경험한 적이 있다. 그곳의 히피 채식주의자들은 목욕을 자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에서 과일 냄새가 강렬하게 풍겼다. 음식이 체취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면 닭과 칠면조가 미처 어른이 되기도 전에 잡아먹고 소와 돼지의 시체를 해부해서 부분별로 즐기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나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서양인의 위장에서는 동물성 식품이 부패하는 심한 악취가 나온다. 소, 돼지, 닭 등의 시체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박테리아가 작동을 하면서 심한 악취가 나는 가스를 생산해낸다. 이 가스들은 위장을 비롯한 몸속 장기의 벽으로 흡수되어 혈관을 타고 온 몸을 순환한다. 이 가스는 폐를 통해서 입으로 나오면 구취를 만들고 피부를 통해 나오면 고약한 체취를 만들어낸다. 베트남 전쟁과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 병사들의 몸에서 고기 썩는 냄새가 난다고 고백하는 아시아 사람들의 증언이 수두룩하게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채식주의자인 남편이 아내에게 몸에서 심한 냄새가 난다고 이혼을 요구한 적이 있다. 그녀가 식단에서 육류와 닭고기 그리고 유제품을 없앤 후 그녀에게서는 악취가 사라졌다. 원래 우리 먼 조상들이 먹었던 식단으로 돌아온 후에 그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내가 경험한 환자들 중에서도 발냄새가 시큼한 냄새가 나서 고생하다가 식단을 채식으로 바꾸고 나서 냄새를 완전히 없앤 경우는 너무도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지경이다. 우리의 위대한 상업 자본가들은 이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몸에서 나는 냄새가 남녀 간의 사랑의 촉매제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수많은 향수를 만들어내고 있다. 뇌의 후두엽에 있는 신경섬유와 섹스의 흥분을 일으키는 뇌의 감성 조절 기관인 해마가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과학자들은 오래전에 밝혀낸 바 있다. 남녀 간의 냄새가 얼마나 섹스에 중요한지는 나폴레옹의 편지보다 강렬한 것은 없다. 그는 아내 조세핀에게 전쟁터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 사흘 동안 외출하지 말고 집에 있길 바라오. 모욕도 물론 하지 말고요. 흔들리는 치아는 과도한 단백질이 원인이다. 설탕은 치아 손상의 원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음식이 치아와 잇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이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는
칼슘 부족을 일으켜 뼈를 손상시키고 치아를 부실하게 만든다. 과거에 비해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치아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은 설탕뿐만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의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미 나와 있고 인정을 받은 상태다.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되면서 칼슘과 결합해서 배출되기 때문이다. 칼슘이나 단백질, 어느 한 성분이 지나치게 많은 동물성 음식은 소화를 하면서 다른 성분과 결합해서 소화되고 배출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성적으로 강한 남자가 되는 법. 30여 년 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책임의사로 일하고 있을 때 나이 많은 남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생식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농장에서 은퇴를 하고 난 후 몇몇의 필리핀 남자들은 젊은 신부를 구하려고 필리핀에 갔다 오곤 했다. 농장의 병원에는 가족이 단체로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과 20대 젊은 아내, 그리고 나이는 많지만 매우 건강한 남자가 가족을 이루곤 했다. 이 60에서 70세의 남자들은 성적 능력이 매우 좋아 보였고 심한 노동을 했음에도 아시아인 특유의 아주 편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 어린이들을 성인으로 키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그랬다. 그 나이든 남자들이 그렇게 건강하고 생식 능력이 좋은 이유는 과일과 채소와 쌀을 중심으로 한 식사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식 기름진 식사를 하게 된 그 건강한 남자의 아이들은 콜레스테롤과 지방으로 가득 찬 음식으로 인해 뚱보가 되었고 발기불능 환자가 되었다. 남자들에게서 심장마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발기불능으로 인한 생식 능력의 감소다. 발기불능이란 섹스를 할 때 발기가 되지 않거나 발기 상태가 충분히 지속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성욕이 안 생긴다거나 사정이 안 된다거나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다. 미국에는 무려 1,000만 명 정도의 발기불능 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기불능은 나이가 들면서 증가된다. 40세에는 2% 정도지만 65세가 되면 25%까지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남자들이 늘어난다. 남자의 성기는 벌집 모양의 혈관이 세 겹으로 된 스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가 혈관에 가득 차면 조직이 빳빳해진다. 성기 속으로 들려가는 혈류가 증가함에 따라 충분히 발기하는데 혈류가 빠져나가면서 줄어든다. 혈류를 증가시키거나 사정을 명령하는 것은 뇌에 있는 정신적 자극에 의해서다. 성기 조직 속으로 들어간 혈액이 줄어들거나 빠져나가면서 축 늘어진 원 상태로 돌아간다. 최근까지 이 모든 문제의 95%는 남성의 뇌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발기불능은 정신적 문제라는 것이다. 섹스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 같은 것들이 남자의 성욕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론은 남자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성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했다. 최근에 제대로 된 수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의사들은 이것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인 원인, 즉 식습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기름진 식단이 발기불능을 비롯한 각종 성기능 상실의 원인임을 밝혀졌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기로 가는 동맥이 경화되는데 바로 고지방 콜레스테롤이 가득한 식단이 원인이다. 동맥경화는 동맥혈관에 콜레스테롤 플라그가 끼어서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는 것으로 심장마비와 중풍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동맥경화는 혈관이 막히는 현상으로 성기능 장애의 80%가 바로 이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발견되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뇌하수체에서 생산되는 호르몬, 즉 프로락틴을 증가시킨다. 프로락틴은 남성 호르몬의 생산과 활동을 감소시킨다.
성기능 장애를 가진 남성의 19% 정도가 바로 이 프롤락틴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제산제나 혈압약을 복용해도 프롤락틴이 증가한다. 기름진 식단 때문에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약이 성기능 장애를 더 키운다는 말이다. 식습관 때문에 발생한 병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많은 약물들이 성기능 장애를 유발시킨다. 고혈압 치료제, 우울증 치료제, 신경안정제, 남성 호르몬 억제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연구에 의하면 섹스에 문제가 있는 남자의 8.4%가 비정기적으로 혈압약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코올 또한 일종의 약물로서 성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름진 서구식 식단은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의 원인이 된다. 둘 다 성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는데 수술과 약물 치료를 일반적으로 시행하며 그런 치료 때문에 성기능은 더 떨어지는 것이다. 성기능은 그 사람의 얼굴이나 몸매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허리를 구부려서 구두끈도 못 매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여자와의 육체적인 행위를 매력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세인트 헬레나 병원에서 자연식물식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많은 남성들이 성욕과 성기능이 되돌아왔다고 고백했었다. 20살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이다. 먹는 것이 성기능을 결정한다는 내 말을 믿고 한번 실천해 보시라. 혈관의 기름이 제거되어 깨끗해지면 혈관의 피가 힘차게 흐르고 성기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이보다 단순한 진리가 어디 있을까? 강물에 넘쳐나는 쓰레기를 청소하면 강물이 팔팔하게 흐르는 것은 너무도 단순한 진리 아니던가. 전립선 비대증이니 프롤락틴이니 어려운 의학 용어가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식사와 운동도 중요하지만 약을 끊어야 한다. 특히 남자의 성기능을 약하게 하는 혈압약은 아주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네바다주에서 온 59세의 엔지니어 로이 씨는 우리 자연식물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 달 만에 18kg을 감량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맥두걸 박사님이 얘기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라디오에서 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끝냈던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자로 가득한 종합 선물 세트를 매일 먹는 것처럼 각종 약을 먹어왔다. 고혈압, 성인기 당뇨병, 협심증 등 온갖 병을 달고 살았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이 그가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13개월째인데 그는 지금 23kg을 감량하고 있다. 관상동맥 수술을 한 후 3달 만에 음식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6달이 지나자 몸무게가 18kg 줄었고 그 이후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식사를 하고 있지만 살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배가 고프지도 않고 요요 현상은 전혀 오지 않았어요. 달라진 제 모습을 보고 주위에서 20명도 넘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박사님이 제 목숨을 살려준 거예요. 지금은 하루에 30분 정도 자전거를 타거나 걷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4번 정도로요. 살이 빠지고 건강해지려면 먼저 음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보조 역할이죠. 로이의 아내도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22kg을 줄였다. 사람들이 내 혈색이 좋아졌대요. 몸이 좋아져서 혈압약과 당뇨약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지금은 어떤 종류의 약도 먹고 있지 않죠. 지금은 완전히 정상을 찾았고 마음도 아주 편한 상태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동안 시도했던 다이어트가 모두 소용없는 것이었어요. 시간과 노력이 아깝네요. 인간이 무엇을 먹는 동물이냐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면 시중에 유행하는 어떤 다이어트도 시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자의 섹시함이란 무엇인가? 남자와 마찬가지도 여성들도 음식을 바꾸면 몸이 건강해져서 번식 능력이 좋아 보이고 당연히 성적으로 매력적인 여자로 재탄생한다. 여자가 섹시하다는 것은 당연히 매력적이라는 말과 동일시되며
반드시 외모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병든 여자에게 아무리 멋진 옷을 입히고 화장을 시킨다고 한들 섹시하게 보일 수는 없다. 서구의 기름진 식사는 일반 여성의 에스트로겐 수치를 50% 이상 증가시킨다. 유방과 자궁이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려 아주 민감한 상태로 변한다.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유방을 자극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각종 유방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월경이 시작되기 전에 약간의 멍울이 생기는데 50%는 이런 증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8%는 평상시 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가슴이 따갑게 느껴진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이처럼 호르몬의 변화로 가슴이 계속해서 자극을 받으면 유방암으로 이어질 확률이 보통 9분의 1 정도가 된다. 유방 성형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유방암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잘 알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비록 의사지만 긴급한 사고로 인한 정형외과적 수술 외에는 어떠한 수술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수술은 또 다른 병을 부르기 때문이다. 음식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끝없는 수술과 약물 치료가 당신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가고 당신의 육체를 황폐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서구식 기름진 식사로 인해 여성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자궁에 심한 자극을 주면 월경 기간이 매우 고통스러워진다. 혈관이 막혀 있다면 피가 그 혈관을 타고 자궁 밖으로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닌가 말이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면 자궁의 출혈이 심해져서 비정상 자궁 출혈이라 불리는 상태를 맞게 된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자궁 절제술을 권하게 된다. 기름진 식사로 인한 호르몬의 증가는 자궁의 근육도 자극하는데 이로 인해 자궁 근종이 생기고 이것 또한 자궁 절제술의 원인이 된다. 기름진 식사는 자궁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불행하게도 병원에서는 이 역시 자궁 절제술을 권한다. 이런 수술을 하고 난 후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무엇이 텅 빈 느낌을 갖게 된다. 당연히 섹스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우울증으로 고생한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없어진 것 같다라고들 말하는데 이것은 사실이다. 자궁은 섹스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윤활유를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여성 호르몬의 순환과 관련된 정서적인 장애를 우리는 생리전 증후군이라 부른다. 집중력 저하, 건망증, 공격성, 우울, 불안 등의 정신적 증상과 부종, 유방통증, 소화장애, 두통, 요통 등의 신체적 증상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런 증상은 탄수화물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와 녹말 음식으로 치료된다. 이런 음식은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증가시켜 정서적 장애를 없애고 숲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준다. 여기에서 나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쉴라와 도로시의 얘기를 해주고 싶다. 41세의 쉴라는 딸을 출산한 이후로 한 번도 살이 빠지지 않았다. 몸무게가 최고로 나갈 무렵 65kg에 그녀는 다이어트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쉴라에게는 좀 문제가 있었다. 저는 몇 년 전 유방암 초기로 진단을 받았어요. 간단한 유방 절제술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들었죠. 여러 사람들과 상의도 해보고 맥두걸 박사님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몸을 쇠약하게 하는 수술은 피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대신 생활 습관과 음식을 바꾸어서 치료하기로 결심했죠. 종양만 살짝 절제하는 유방 보존술을 밟긴 했어요. 음식을 바꾸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죠. 15kg이 빠졌어요. 제 키가 165인데 지금은 50kg이 되었어요. 건강해진 것은 물론이고요. 유방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 제 병이 과도한 지방 때문인 것을 깨달았죠. 음식을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잘 먹는 습관을 가지라고 학교에서 배운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은 거죠. 그녀 또한 수많은 다이어트를 경험해 본 후 자연 식물식이 가장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수많은 다이어트를 거쳤죠.
그들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음식만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동물성 단백질도 많이 먹어야 한다고 했죠. 고단백질, 고지방 음식은 몸을 피곤하게 해서 에너지를 올리는 당을 더 먹게 만든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았어요.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면서는 변비도 심해졌고 몸에서 악취가 너무 나서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했죠. 쉴라처럼 70세의 도로시도 인생의 극적인 상황에서 음식을 바꾸어 새 인생을 찾은 경우다. 그 당시 결장암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저는 세인트 헬레나 병원의 20일 자연식물식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평소보다 더 많이 먹었죠.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죠.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과일과 채소와 녹말 음식을 양껏 먹었으니까요. 2달 만에 원하는 몸매를 되찾았어요. 10kg이 빠졌으니까요. 살이 빠지니까 머릿결도 매끈해지더군요. 시력도 훨씬 좋아졌고요. 피부에도 화색이 돈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자인가 봐요. 새 옷도 사 입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게 되고 잠들 때까지 젊은 여자처럼 에너지가 넘쳐요. 이렇게 컨디션이 좋으니 암도 반드시 이겨나가리라 믿어요. 많이 먹어도 된다고 하지만 저는 많이 먹지는 않아요. 적게 먹으니까 잠이 더 잘 오기 때문입니다. 몸도 편하고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전 소식하는 편입니다. 도로시는 하루에 30분씩 요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가끔씩 골프도 하고 정원을 가꾸는 것으로 건강은 돌본다. 그녀는 확실히 처음 볼 때보다 활기차 보였다. 음식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다. 끝맺는 말. 우리 인간은 보통 80년 정도를 산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80년 동안 최고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동안 당신이 기름에 찌든 음식을 먹고 감당할 수 없는 비만과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했다면 지금 전환점을 찾길 바란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매우 빨리 적응한다. 2주 혹은 한 달만 음식을 바꾸면 당신의 몸은 반드시 보상을 줄 것이다. 자신 있다. 나는 수없이 그런 변화를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이다. 나는 종교인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 말을 좋아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와 사망의 원인이 욕심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나는 그 욕심의 맨 앞자리에 식욕이 있다고 본다. 이 식욕을 조장해서 돈을 버는 세력이 있다. 목축업자, 유가공업자, 식품업자 등이 그들이다. 그들 뒤에 한 세력이 또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음식을 먹고 지치고 쓰러질 때 제약업자와 의료업계가 어서 오라고 반기며 손을 흔든다. 나도 그런 세상의 희생양으로 엄청난 비만이었고 중풍에 걸려 지금도 다리 한쪽을 전다. 혈기왕성했던 젊은 시절에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기만했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그러나 내가 어느 날 강하게 깨달은 순간 나는 병원에서 뛰쳐나왔다. 모든 병의 원인이 음식에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우리는 매우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다. 배가 전혀 고프지 않은데도 케이크 광고를 본 후에 배가 고파진다. 음식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도 식당에서 고기 굽는 냄새를 맡고 갑자기 허기를 느낀다. 나는 여러분이 음식이 수도승이 되라는 말은 아니다. 가끔씩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신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않는다. 그런 야박한 신이라면 우리는 그를 위해 헌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과일과 채소와 감자와 현미 같은 녹말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우리의 먼 조상이 먹던 음식으로 당신의 몸과 영혼을 맑게 해줄 것이다. 내가 바로 그 증거이고 나와 함께 살을 빼고 질병을 고친 무수히 많은 친구들이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옴기니의 말. 상도라는 TV 드라마가 있었다. 조선시대 최고의 거부이자 무역상으로 당시 모든 상인으로부터 존경과 흠모를 한 몸에 받았던 순조 때의 거상
임상옥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다. 나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임상옥의 스승인 개성갑부 홍득주의 점심 식사 장면이 잊히질 않는다. 그는 개성갑부로서 많은 재물을 모아 거상이 되었음에도 점심은 항상 간장 한 종지에 보리밥 한 공기만 먹었다. 아랫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어보니 가난했을 때의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무려 20여 년 전의 드라마인데도 나는 아직도 그 장면이 잊히지 않는다. TV를 틀면 음식으로 넘쳐난다. 그냥 수다 프로그램 반, 요리 프로그램 반이다. 그러니까 물반 고기 반이다. 유튜브를 비롯한 SNS도 먹방이 점령한 지 오래다. 도대체 무엇을 더 먹고 싶은 것일까? 무엇을 섞은 다음 무엇을 더 섞어서 희귀하게 섞은 음식을 뽑아내고 싶은 것일까? 요리를 좋아하고 좀 한다는 평판을 들으며 우쭐대기 좋아했던 나는 오래전에 요리 행위를 멈추었다. 요리를 하지 않는 것이 참 요리라는 깨달음이 왔기 때문이다. 바람과 물과 햇빛으로 1년 내내 자연이 빚어낸 향기로운 자연 음식을 불을 떼서 볶은 다음 형형색색 옷을 입히는 것은 자연에 반하는 행위라는 깨달음이 왔기 때문이다. 나도 개성갑부 홍득주의 보리밥과 간장처럼 단순하게 먹는 삶을 실천하는 1인이 되었다. 아침은 차 한 잔으로 속을 깨우고 점심은 과일만 먹기 시작했다. 저녁은 상추쌈에 현미밥을 먹거나 감자나 옥수수를 통째로 쪄서 먹으면 그만이다. 내가 좋아하는 자연주의자 헬렌 리얼링은 양념은 거짓 허기를 유발한다고 했는데 거짓 허기를 없애고 나니 세상이 달리 보였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머리끈을 도려매고 대학 입시에 매달렸던 일이나 직장에서 진급을 위해 야근을 하던 일이나 사업을 할 때 돈을 세며 희희낙낙했던 일들이 모두 가짜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귀로 들었으나 굴뚝을 타고 사라진 소박한 삶과 글로는 읽었을 때 창문을 열고 도망갔던 무소유의 삶이 내 삶에 서서히 둥지를 틀기 시작한 것이다. 이 모든 행복한 삶의 출발점은 무엇이었을까? 그렇다. 바로 음식이었다. 화려한 음식에서 소박한 음식으로의 귀한, 보여주기 위한 음식에서 참 음식으로의 귀한, 바로 그것이었다. 음식이 사람을 바꾸고 영혼까지 바꾼 것이다. 나는 조금 가난해졌지만 비로소 행복해지기 시작했다. 한국도 선진국의 대열에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채식 열풍이 불게 되었다. 이를 눈치챈 상업 자본주의자들은 돈이 되는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게 되었는데 바로 채식 사업이다. 채식 식당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유기농 과자니 달걀 및 우유 무첨가 식빵이니 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또한 일련의 채식주의자들이 단체를 만들어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동물을 먹지 말자고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면서도 콜라를 마시고 캔디를 먹고 나는데 너무도 많은 뚱뚱한 채식주의자와 질병으로 신음하는 채식주의자들이 생겨나서 고기 예찬론자들의 조롱을 받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상업 자본주의 음식을 애용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는 새로운 물결이 일었으니 바로 채식 의사들의 모임인 베지닥터로부터 시작된 자연식물식 운동이 그것이다. 대장격인 황성수 박사께서 지령을 내리고 행동대장격인 전문의 이희철 선생님이 확성기를 들고 거리로 나간 이 운동은 촛불 운동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유튜브에서 과일 먹는 남자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프루테리언 이레네오가 그 용어를 전격 채용해서 전파했고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채식인들이 자연식물식이라는 단어를 적극 수용했다. 동물을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업 자본주의 공장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채식주의자들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공장 음식에 첨가되어 있는 각종 동물 시체의 부산물들과 화학 첨가물들이다.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반대하면서 더 중요한 인간을 죽이는 공장 음식을
꺼리낌 없이 먹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말이다. 내 기억으로는 1980년대 후반까지 한국에서 주위에 살찐 사람은 아주 드물었다. 나 또한 마른 편이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단명하지 않게 하려고 계절마다 녹용을 비롯한 살찌는 한약을 억지로 먹이시는 어머니와 실랑이를 하곤 했다. 살찐 사람을 풍채 좋고 사람 좋아 보이는 사장님 스타일로, 돈 많고 후덕해 보이는 귀부인 스타일로 부러워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서 눈을 떠보니 세상이 변해 있었다. 온갖 해괴망측한 서양의 음식들이 들어오면서 살찐 사람들도 거리가 물결치기 시작했다. 한국이 못 살던 시절 좀 사는 아이들만 먹던 햄버거와 깡통 음식은 가짜 음식으로 판명이 났다. 명절 때나 맛을 보곤 했던 소고기와 돼지갈비가 우리 몸을 퉁퉁 붓게 하고 각종 성인병을 만드는 음식으로 판명이 났다. 미국에서 그랬던 것과 똑같은 순서로 한국에도 마침내 다이어트 열풍이 시작되었다. 곳곳에 헬스클럽이 생기고 약국에서 담배를 팔듯 살을 빼는 약을 팔기 시작했다. 운동으로 한 달 만에 10kg를 뺐다느니, 신비의 약을 먹고 가녀린 몸매가 되었다느니, 방송에서 야구 시합처럼 생중계를 시작했다. 그 후로 몇 개월이 지나 헬스클럽이 살을 빼는 약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모두 요요 현상으로 전보다 더 살이 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들 역시 가짜로 판명이 난 것이다. 미국에 살 때 친한 동네 할아버지께서는 1950년대까지는 미국에서도 뚱뚱한 사람이 그리 흔하지 않았는데 집집마다 냉장고를 갖추면서 비만이 급속도로 늘어났다고 설명해 주셨다. 말하자면 냉장고에 저장하게 되는 공장 음식과 각종 육류가 범인이었던 셈이다. 인간은 진화론적으로도 뚱뚱한 동물이 아니다. 하마나 멧돼지처럼 우람한 동물이 아니고 사슴이나 얼룩말보다 더 날씬한 동물이다. 그리고 인류가 700만 년 진화해 오는 동안 최근처럼 살이 찌고 병으로 신음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700만 년 동안 이렇게 온갖 동물을 많이 잡아먹었던 적이 없었고, 온갖 음식을 정지한 후 화학약품에 넣어 해괴망측한 음식으로 제조해 먹었던 적도 없었다. 이것이 정답이다.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생활도 문제지만 음식 때문에 뚱뚱해지고 질병에서 허덕인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기름진 잔치 음식을 먹고 살을 빼러 헬스클럽에 간다. 이상하지 않은가? 맥도걸 박사는 그동안 내가 궁금했던 문제에 대해 해답을 내려주었다. 그는 이 책에서 살은 왜 찌는가에 대한 원인 규명과 살은 어떻게 빠지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해 주었다. 평생 살 안 찌고 질병 없이 사는 법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음은 물론이다. 이 책은 살을 빼는 기술을 요약한 시중의 얄팍한 다이어트 책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진다가 아니라 살이란 무엇이고 왜 찌고 어떻게 빠지는지 그 원리를 설명한다. 살이 빠지고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질병도 당연히 사라지는 원리 말이다. 당연히 정답은 자연식물식이다. 나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맥도걸 박사의 인체에 대한 이해와 경험에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동안 내가 궁금했던 많은 문제에 대해 해답을 내려주었다. 늦은 밤 번역을 하면서 인류가 몰랐던 새로운 별자리를 발견한 천문학자의 벅찬 감동을 느꼈다. 새로운 별자리는 맥도걸 박사가 발견했고 나는 다만 그 소식을 한국에 전해줄 뿐이다. 오늘 나는 손주가 태어났다는 엽서를 전해주러 홀로 사는 산골 할머니를 찾아가는 우편 배달부처럼 가슴이 뛴다.